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뭐 하셨던 분이죠? 아, 이분은요. 먼저 이분 경력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 경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공직을 밟게 되신 시점이 1980년도. 80년도 예, 외무고시 합격하시면서 우리 광주에서 아픔이 있었을 때. 예. 본격적으로 그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교부에 계셨어요. 그래서 1989년도에는 홍콩의 총영사관의 영사로 어이구. 예. 89년도에 영사. 그 외무고시 승진을 빨리 합격하고 뭐 9년 만에 이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쭉 경찰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아니 외무 공무원이 경찰로 갔어요? 외무부. 특이한 그러니까 외교관이 이제 예, 경찰이 외교관이? 되는. 오, 그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사상 최초라고. 최초. 예. 이 양반 최초일 최초네. 것이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경찰 공무원 생활을 쭉 하시다가 이게 이제 2005년도까지 쭉 이어지는데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으로 퇴임을 합니다. 경찰청장, 경찰 대빵. 네, 그렇죠. 와. 경찰청장으로 퇴임을 하고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공백기를 좀 가지다가 좀 쉬시다가 그러다가 공기업 사장으로 컴백을 합니다. 예. 어디죠? 공기업이? 2009년 3월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그렇죠. 기차. 그 사장으로 컴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제 공직 생활을 쭉 하셨는데요. 그럼 재산 한번 살펴볼까요? 재산. 우리 뭐 재테크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재산이 중요하죠. 지금 그 시사 TV에서 방송되는 이 공공의 적에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다 공식적으로 검증이 된 자료인데요. 일단 허준영 후보의 그 재산 자료를 발표한 곳은요. 근데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전체? 일단 이 자료 출처. 예.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하는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목록. 고위공직자셨으니까 재산 등록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4급 이상 하시나요? 4급 이상 공무원들은 4급 되셨을 때부터 이제 등록을 하셨겠네. 오래전부터 그렇죠. 하셨겠네. 2001년부터 자료를 지금 저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공고로서 매년 봄이 되면 3월이 오면 매년 3월이 오면 하는 그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증감 내역을 좀 확인할게요. 2001년도에는 재산이 줄으셨어요. 2,149만 5천 원이 줄으셨고요. 까먹으셨구나. 2002년도에는 많이 줄으셨어요. 얼마나? 5,250. 뭘 하셨길래? 2만 6천 원. 5천만 원이나 줄으셨고요. 근데 2003년도에는 약간 늘어납니다. 뭐 얼마나 드셨어요? 4,185만 8천 원. 그래도 뭐 따져보면 한 2천만 원 계속 빚지시네. 그리고 2004년 971만 3천 원. 그건 뭐야? 늘으셨어요. 왜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지금 뭐 2001년에 2천만 원 까먹으시고 2002년도에 5천만 원 까먹으시고. 그때 뭐 하셨나요? 그때 이제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경찰청 산하에 중앙경찰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학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뭐 이곳저곳에서 서장을 하시다가 이때 이제 중앙에 있는 경찰청 학교에 학교장으로 가셨고 2002년도에는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의 청장으로 강원 청장. 근데 이때 계속 이제 재산이 줄으셨어요. 그래도 2003년도에 이제 재산이 좀 늘으셨죠. 4,100만 원. 4,100만 원 늘으셨는데 이때는 이제 서울로 오십니다. 뭐 하셨죠? 서울에? 서울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그 괜찮은 자리인데. 2003년 2월부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 2월이니까 이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이제 참여정부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셔서 치안비서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는 900만 원 늘지 않았습니까? 971만 3천 원 늘으셨을 때는 이때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러면은 청와대 있을 때가 벌이가 더 좋으셨나? 이건 추론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제 경찰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 하시고 2005년도에 드디어 경찰청 청장으로 대빵. 그렇죠. 그렇게 청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는 계속 이제 경찰 공무원 하면서 고위직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쭉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재산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늘었다가 약간 줄었다가 이렇게 돼서
청렴하신 분이네. 많이 늘진 않았네요. 줄으셨어요. 그러니까 줄인 거죠,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2,245만 원. 총 감소를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재산이 2001년부터 까먹으셨구나.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청렴한 분입니다. 허준영 후보. 예. 그러니까 재산 공개된 재산을 보면은 이렇게 좀 재산이 많이 줄으셔서 재테크를 많이 못 하신. 네. 우리가 본받기는 어려운 분이에요. 네.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근데 이제 2005년 말에 이제 경찰청장 퇴임을 하시고 잠시간 별로 안 좋게 나가셨지 이분이. 네, 그렇죠. 이제 잠시간 공백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 혹시 그때 왜 퇴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어르신들이 두 분이 그냥 가시는 바람에 그만두셨는데 본인은 좀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의도에 가보시면 국회 앞에 가보시면 이제 크고 작은 시위, 집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네. 쌀 개방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공권력이 투입돼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 그 농민 두 분이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상을 좀 당하셔갖고 그게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갖고 1주, 2주 정도 그 지나면서 뒤에 한참 있다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인권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셨나? 네, 그러니까 이제 숨진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권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과잉 진압이 원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과잉 진압 맞아요. 그 과잉 진압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거치겠죠.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2008년 11월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국가가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잉 진압으로 확정을 해준 거죠, 이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에도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대국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허준영 후보가 최근에 제가 본 자료는 이때 좀 억울해하던데 아직도. 그렇죠. 이제 당시에는 일단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이거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자료를 보면은 당시에 상황이 돼서는 경찰청장이 책임질 사건은 아니었다. 근데 누가 책임져 그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만 했는데?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청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해석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찰청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지내시는 동안 재산은 많이 줄으셨다. 2,245만 원이 청렴하게 사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린 뭐 좋게 포장해 드립시다. 근데 그 재테크에는 도움이 안 돼. 우리가 배울 건 아니야. 그렇죠. 재테크 잘 못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하셨죠? 경찰청장에서 물러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잠시 공백기를 가지고 계시다가 2009년도에 컴백을 하시거든요. 2009년도. 공기업 사장으로. 코레일. 그렇습니다. 코레일 사장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백기 동안은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재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스킵을 하고요. 2008년도부터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2009년도에는 재산이 이때는 많이 늘으셨어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3년 동안 뭐 좀 하셨나? 사업하셨나? 하여튼 쭉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엔 재산이 4억 1,976만 4천 원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공기업 사장이 되시고 코레일 사장이 되시고 2009년도에 사장이 되시죠. 9년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되시면서 2009년 동안 재산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보려면 2008년까지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그러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재산 현황까지 이제 고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4억이 느셨어. 네, 그렇죠. 1년 사이에 4억 2천이 때는 늦었고요. 재테크 이거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억 5천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많이 늦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속 뭐 마이너스거나 소폭 늘거나 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제 그때 퇴임을 하시거든요. 근데 2011년도엔 재산이 1억 4천이 줄어듭니다. 이건 또 뭐야? 공기업 사장들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기업 사장 하면은 이제 몇 억 정도 되고 이제 그런 줄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연봉이 1억이 안 넘으시더라고요. 아니 코리아 사장이 1억이 안 돼? 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2011년도에 본인이 직접 밝히셨어요. 내 네. 연봉이 판공비를 제외한 기본 연봉은 9,230만 원이다. 9천만 원, 9,230만 원. 예, 그렇죠. 판공비가 워낙 많으셨나? 그러니까 판공비는 뭐 사실 사장들이 쓰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뭐 하여튼 교육감들 같은 경우는요, 예. 보면 월급보다 판공비를 더 많이 쓰는 경우들도 아니 있거든요. 그건 뭐 예. 당연하고요.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공기업 사장님인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9천 얼마를 받으셔서 1년에 4억을 넣으셨다. 네. 이거 재테크 이거 배워야 되는데. 예, 그렇죠. 저희가 예. 한번 배워봐야죠. 예. 그래서 2009년에 4억 2천이나 어떻게 늘으셨는지 예. 한번 좀 자세히 증감 내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살펴봤는데 뭐 부동산인가요? 그렇죠. 증권- 대한민국은 네, 대한민국 부동산인데 증권 아니야 이거. 예, 2008년이면 주가도 안 좋을 텐데 2009년 이때. 예.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2008년도에 그 서유럽발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이 이제 폭락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하여튼 2009년도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재산이 많이 느신 건데, 이걸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부동산, 예. 그리고 예금,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또 채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 공직자 재산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재산이 느신 게 건물을 파신 거예요. 아 사신 게 아니라 파셨어? 네, 건물을 파셔갖고 돈을 버셨죠. 아, 그러니까 본인 명의 건물이 두 채가 있으셨어요. 예. 아파트가 여의도에 아파트가 두 채 있으셨는데, 하나는 9억 1천만 원, 예. 하나는 12억 4천만 원인데, 예. 12억 4천만 원짜리는 두고 예. 9억 1천만 원짜리 파셨는데, 싼 걸 파셨구나. 예, 그거를 12억 8천에 파십니다. 아이고. 네. 그게 3억 4억? 3억 6,800만 원. 아, 그만큼 드셨구나. 그럼. 예, 그렇죠. 여하간 그래서 예. 이제 9억짜리를 파셔서 12억에 파셔서 3억 예, 넘게 그렇게 하셨는데, 하셨어요. 예. 근데 의아한 게 예. 그 이 매도에서 벌은 이 현금을 본인 통장으로 넣지 않으시고 그럼 누구한테? 배우자 통장으로. 사모님한테? 예. 뭐 잘못하신 게 있었나? 아니 뭐 그런 건지 하여튼 그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나 저러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글로 가나 예. 글로 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는 이제 공동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주머니를 차잖아요. 두 분이 따로 사시진 않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증여는 이제 한쪽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라고 이제 민법 554조 그리고 562조에 걸쳐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증여가 성립이 돼요. 아 그래요? 예. 뭐 부자지간, 모자지간도 마찬가지. 증여라는 상황이 발생된다 해서 이제 모든 게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 돈, 쌈짓돈, 그러니까 네. 부부지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뭐 어느 액수 이상이면은 증여세가 나온다. 이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가장 증여세에서 가장 관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대해야지. 예, 가장 큰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예. 부부간에 예. 6억이란 돈을 거래를 하면, 6억.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증여는 맞기는 하나 증여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6억까지는 그냥 막 줘도 된다. 예. 근데 지금 이거 건물 파신 금액이 12억이 넘는 금액. 저기 사모님 이름 건물 아니었나? 그러면 그 전에? 아니요. 우리 예, 허준영 후보 이름. 예, 그렇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4월 2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허준영 후보 본인 명의의 건물. 자기 건물인데. 예, 당시 코레일 사장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부인분 통장에서 12억 7천만 원의 예금이 늘어요. 그러니까는 12억 파셔서 그대로 우리 사모님 통장으로 넣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모님께서 그 이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거든요. 전업주부고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하나 9,500만 원짜리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건물이 그래서, 또 하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임대. 그러니까 확실히 9,500만 원짜리 건물이면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큰 거 아니죠. 예. 우리는 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 있는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 외에는 수입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억이라는 예금이 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셨던 허준영 후보 건물 매도 대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증여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2억 이게 모르셨던 거 아닌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증여세라는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럼 만약에 이게 증여의 상황이다. 예. 그러면은 6억은 제한다고 그랬으니까 12억이면 6억 정도의 증여세를 그렇죠. 6억에 해당하는 이제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만약에 그러니까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 12억 7천이 이제 그 갑자기 예금에서 늘으셨으니까 이게 그 매도한 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여세를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6억까지 공제되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6억 7천에 30%의 세율이 붙습니다. 30%.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억 400만 원. 근데 거기서 5억에서 10억 사이에 이제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과세 대상이라면 과세 대상 금액을 세율로 산출을 한 다음에 6천만 원을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억 4,400만 원. 아, 1억 4,400만 원이 증여세였다. 예, 증여세로 이제 그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수 있다. 증여세, 뭐 우리 증여세인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럼 혹시 증여세 내셨나요? 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사실 제3자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 안 가르쳐 주죠, 우리 네, 국세청에서. 그렇죠. 국세청에서 이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이제 이제 징세를 하겠죠. 그래서 국세청하고 이제 본인만 알고 계실 건데. 이제 그 정도 하여튼 증여를 하셨으면 그 정도 세금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 그 배우자분 통장에서 또 감소를 하는 금액이 있어요. 얼마나? 이 금액이 1억 5,700만 원. 이 증여세 내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증여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딴 데 쓰시고 증여세도 내시고, 뭐 딴 데 쓰시고, 그 뭐 저기 좋은 것도 하나 사시고, 12억 생기셨으니까. 그러신 거 아닌가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허준영 후보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대요. 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런 건가요? 알려주세요. 증여세 내셨으면 이거 우리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직자들의 재테크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아쉬운 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재테크를 잘하셔갖고 4억 2천이 늘으셨단 말이에요. 2009년도 당시에. 근데 증여세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각을 하시고 그 자금은 어차피 그 배우자분 통장에다 입금을 하실 거였으면 그냥 본인 통장에 입금하셨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증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불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억 6천이 늘어나실 수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됐으면 증여세를 해갖고 세금을 내시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허준영 후보가 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시려고.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맞나? 이거 맞아. 이런 거야.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일부러 사모님, 물론 뭐 사모님한테 뭐 잘못해서 이렇게 돈을 넣으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공을 통장에 딱 꽂아놓고 증여세도 딱 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거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공공 의적이신가요? 의적이죠. 진짜 의로운. 공공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버신 돈을 아주 그냥 의롭게. 4억이나 벌었는데.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사실 이게 사회의 환원이거든요. 그렇죠. 복지, 훌륭한 분이에요. 뭐 이런 거에 사실 세금이란 게 첫걸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금이란 게 뭐 국가 재정을 위해서 걷어가지고 그 돈이 이제 풍부해졌을 때 복지 재정으로 활용되는. 그렇죠. 허준영 후보님 이거 되게 훌륭한 일 하셨어요. 자랑하셔도 돼요. 증여세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알려주세요. 그 증여세 내셨고 이게 참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좀 밝혀주셨으면. 우린 좋은 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4억을 늘리시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코레일 사장 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코레일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11년도에 퇴임. 사고가 많이 났어 이때.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 고위직 공무원 계실 때도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명사고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때도 조금 이제 구설수가 많이들 있었어요. 일단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고장이 막 아주 기차가 터널 안에서 쓰고 말이야. 그렇죠. 막 자고 일어나면은 뭐 또 열차 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뭐 대형 인명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 거의 인명사고. 아니 인명사고 있었어요.
저기 그 선로 보수하시는 분들 몇 분 그렇죠. 들어왔어. 그 이야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일반 승객들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인명 사고까지 이제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사회 불안을 좀 극도로 이때 야기시켰죠. 그러니까 거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상황까지 가면서 철도는 위험한 거구나라는 인식을 이제 많이 심어졌거든요. 덕분에 철도 민영화가 좀 안 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공기업 선진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민영화. 그렇죠. 팔아먹는 거. 그러니까 그 정권의 어떤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 기조 아래서 공기업 사장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 그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 큰 변화가 인원의 감축이었어요. 많이 잘르셨구나. 그러니까 많이 그 지금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잘라갖고 이제 실직자를 양산한 것은 아닌데. 그래요? 정원이 있어요. 코레일에 이제 뭐 일종의 뭐 편제, 뭐 TO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32,000명. 어유. 코레일 크죠. 전국에 철도가 얼만데. 그렇죠. 32,000명이 정원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32,092명 정원인데 그 재임 당시에 5,115명을 감축을. 정원을 감축했다는 건 사람을 자른 거 아닌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정규직으로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있는 사람을 없앤 게 아니라 정원을 없애서 앞으로 안 뽑는다. 퇴임한 사람 놔두고. 그렇죠. 그렇게 줄이면서 그러니까 뭐 대단히 5,000명이면은 상당한 구조 조정이죠. 그러니까 6분의 1인데. 정원의 15%가 넘어서는 그런 수치로 감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담당하는 업무들이 그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접하셔야 되고 기차도 운전해야 되고 그냥 놀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업무들이 이제 그 정원을 감축시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퇴사하고 또 새로운 인원 충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핵심 업무들을 외주를 주게 돼요. 밖으로 뺐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민영화인 거죠.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외주 줬나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 기차 보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로 보수하고 선로 보수하고 이제 열차를 이제 뭐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어디 뭐 수리하고 이런 거. 수리하고 이제 교체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외주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핵심 기술이고 핵심 업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잦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좀 줄이셨나? 근데 2012년도에 어떤 그 결산을 한번 해보니, 그러니까 기존에 적자가 아주 컸는데 적자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거긴 된 거죠. 근데 사고는 빵빵 나고. 사고는 빵빵 나고.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경영의 개선 사항은 됐을 수는 있으나 사실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야기시켰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 그리고 코레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실패 비롯해 갖고,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손실이 온 거거든요. 직접적인 이제 산술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좀 그 일반적인 사기업의 논리로 보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코레일에서 좀 절약을 하셨어. 뭐 그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 사고가 좀 빵빵 났지만. 근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지보수 업무에서 이제 기존에 담당하던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외주화돼서 그 비숙련자들이 외주 받은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이 외주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뭔가 있구나.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항철도. 선로에서 5명이나 이제 인명사고가 많이 일하셨어요. 그때 그게 이제 공항철도거든요. 공항철도에서 그 이제 선로 보수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가 코레일테크라고 있어요. 코레일테크라는 회사. 코레일테크라는 회사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2011년 12월달에 그러니까 그 코레일의 그 유지 보수 업무 관련된 입찰을 하는 응찰을 하게 됩니다. 좀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사고 많이 낸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근데 4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낙찰이 되게 돼요. 그게 가능한가? 아니 그러니까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핵심적인
네? 월차 유지 보수 업무. 48시간 공무원들이 나라 장터에 입력하는데도 반나절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4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정돼 있었던 거라고 추론해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의아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코레일테크라는 업체가 올해 1월부로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당시에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때 대표이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가 구성되잖아요. 그 인수위의 자문위원. 아이고, 우리 또 각하가 그런 일도 하셨구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 대표이사시더라고요. 좀 그냥 밀어주셨네. 그렇죠. 몰라, 이거 밀어주셨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재하면서 또 한 가지를 확인했는데 재밌는 게 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고. 또 이제 그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 코레일테크라는 회사가 그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됐나요? 몇 명? 1,200명. 1,200명. 작은 회사는 아니죠. 대기업이죠. 대기업이죠. 근데 대기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1,2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럼 정규직은 몇 명? 정규직은 당시에 44명. 본사에만 몇 명? 사장 이하, 비서실 뭐 이렇게 본사 몇 명? 네, 그렇죠. 그리고 비정규직은 1,171명에 달해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이제 아까 그 인명사고 발생했던 이제 선로 작업을 한 이제 이런 분들은 다 비정규직인 거죠. 그런 데가 4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와, 이건 참 냄새가 나네. 그렇게 되는. 우린 몰라요. 근데 냄새가 남다 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낙찰되고 이 업체가 낙찰되고 그리고 바로 또 퇴임을 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마지막 작품 허준영 사장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인가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전을 하시고. 우리 잘리신 노회찬 의원한테 밀리셨지. 노회찬 의원한테 밀리셨고 이번에 다시 또 노원병 재도전. 재도전을 하시네. 여간 허준영 후보 쭉 보니까요. 재테크 경찰청 계실 때 재테크 잘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공기업 사장 되니까 갑자기 돈을 좀 버셨어. 그렇죠. 그때 이제 건물 매각으로. 뭐 그 전에 사두신 건물이겠지만 그 돈을 좀 버셨어. 근데 그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신 것 같아. 증여세 1억 4천 뭐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모님한테 그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셔가지고 증여세 대상이라는데 아마 내셨을 거야. 훌륭한 분이니까. 근데 코레일 쪽에서는 약간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이제 나오셨는데 잘 되실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상대가 또 만만치가 않아. 찰스,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재산은 어떤가요? 안철수 후보요. 재테크 잘하신 분이잖아, 이분. 이분요? 재테크.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뭐 얼마 전에 발표도 나왔는데 막 1,000억대의 재산. 우리는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재산이잖아, 이 양반은.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하고 또 각종 자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신 분은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사실 그 우리 허준영 후보가 잘하셨죠. 2009년에 총 재산이 24억 있으셨는데 4억이 한 방에 늘잖아요. 재산이 1년 만에 4억. 1년 만에 10몇 프로가 늘잖아요. 요즘 은행 금리 몇 프로입니까? 몰라요. 4%. 4%? 많이 받으면 4%. 4%나 줘? 그 정도 되는데 10몇 프로가 늦었으니까 정말 재테크 잘하신 건데 이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 재산은 많은데 워낙 뭐 기업을 안내 주식이 비싸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던 것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 나와갖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